서해 유성룡 학회 회장님이신 백근호 교수님을 모시고 서해 유성룡의 3대 키워드 실학, 지음, 이순신, 징비라는 제목으로 열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백권호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하고 김광용 원장님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기대에 찰지 부응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연구는 한 8년 한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어디 나가서 뭐 얘기하려면 일단 10년은 해야 떠드는데 8년밖에 안 하고 와서 하게 돼서 조금 외람된 면이 없긴 했는데 하여튼 간에 제 나름대로는 하여튼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 유성룡 선생을 얘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는 뭐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두분의 관계고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우리 또 연구소 쪽에서 출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와서 한번 또 이순신의 입장에서 보는 유성룡, 또 유성룡의 입장에서 보는 이순신,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기꺼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 3대 키워드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통 실학하면요, 되게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거든요. 뭐 서이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다산 정약용 이렇게 가는데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쓰신 것들 읽어보면은 유성룡 선생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학을 처음 우리가 실학이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일본에서 실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이제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실학이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제 병자호란 이후부터 이제 저거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왜 그랬냐 하면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 조선사회가 굉장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하고 다르다. 이러한 자각이 있으면서 실학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실학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쭉 이렇게 팔로우를 해보니까 실학의 시작은 사실 유성룡 선생님 실학이라는 학문적으로 실학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실학을 시작한 분은 이 성리학 시대의 이분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실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논문도 하나 썼고요. 이 실학이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왜 실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너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고리타분한, 그죠? 뭐 공자왈 맹자왈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난, 그죠?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아쉽게도 이제 시대가 안 맞아서 이제 그걸 꼭 피우지는 못했죠. 근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 오늘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그러면 조선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임진왜란 전야의 조선 사회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한 전자에 없을 무자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왜냐? 그래서 첫째 보면 이게 성리학의 나라인데요. 이미 이 당시에 명나라는 성리학이 아니었어요. 양명학으로 갔어요. 그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뭐 사문 난적해가지고 이황이 막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안 좋게 안 해도 있는데 사실 양명학이라는 거는 인간 사회를 더 마음 따뜻하게 쳐다보는 사실 학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명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성리학을 보내줬더니 관심도 없어요. 양명학이 들어가서 이제 일본에서 꼽히고. 근데 어떻게 이 조선만 성리학이 저거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럼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성리학이라는 게 성리학적 가치관을 위주로 해서 국가 지배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인군자가 되는 거. 그 성인군자 누가 됩니까? 일반 백성이 됩니까? 아니면 노비가 됩니까? 결국은 왕하고 지배계층, 그죠? 왕과 지배계층을 위한 철학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성리학하면 다 모든 국민이 다 저거 할 거라는데 이 시대에는 저건 지배자들의 책이요. 왕에 의한 왕을 위한
이러한 학문이라는 거죠. 네. 자, 물론 이제 경국대전이 있고 거기서 뭐 의정부가 행정부처 의정부가 만들어지고 육조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3사가 또 견제를 하는 뭐 이런 구조도 만들었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 이건 결국 지배계층 안에서의 서로 간의 어떤 균형이고 견제지 이게 실질적인 사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제로서는 상당히 떨어진 아주 취약한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개국 초기에 정도전이나 조준 그다음에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조광조 뭐 이렇게 실학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조선은 일본한테 먹히고 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학적인 노력들도 다 그냥 무의에 그치고 말았다. 이게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때 인구구조 이게 인구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하버드 옌칭의 그 학자들이 학자들이 이 조선시대 연구한다 보면 조선 인구를 최소 5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좀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자들이 추정한 거로는 1,400만 명. 이게 옛날 거니까 이게 추정 잘 마음대로 하는 건데 여하튼간에 인구가 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중간 축소한 1,000만 정도를 보자. 조선 인구를 1,000만 정도를 본다고 보면 이 중에 선비가 있고 중인이 있고 잘 아시는 그다음에 상민이라는 게 이제 뭐죠? 공상 뭐 이쪽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다음에 천민, 노비. 근데 여기서 양반은 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상인이 45%, 노비가 한 50% 돼요. 노비가 50%. 근데 실질적으로는 노비가 60%까지 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전체 인구의 60%가 노비예요. 노비는 국가가 없죠. 주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의 60%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이제 이게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저 중에 또 양반 5%는 군대도 안 가요. 그럼 나머지 45% 안에서인데 나머지 45%의 반은 여자야. 잘라서 그죠? 그 안에서 전쟁을 할 자원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원이 제대로 되겠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이런 구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은 뭐냐면 이율곡이 10년 전에, 인디나 10년 전에 만원소라고 해서 아주 그냥 천주한테 신랄하게 비판한 게 뭐냐면 1년 버틸 식량도 없는다. 1년 버틸 식량도. 그럼 뭐 가지고 싸워? 뭐 가지고? 싸울 자원도 없는 거예요. 인구 구조도 안 되고 싸우는데 우리가 전무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에서 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제도도 자주국방이 부재한 나라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사대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대주의가 물론 겉으로 나타날 때는 뭐 명을 저거 하고 뭐 청나라한테도 끝까지 뭐 버티다가 여하튼 나중에 사대했지만 이 사대라고 하는 핵심 개념은요 사실은 뭐냐면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볼 때는 안 쳐들어온다. 우리는 절대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명나라가 모든 국방을 책임져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 그냥 오랑캐가 우리 사람 있긴 했듯이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그거 맞고 외국들이 한국에 오면 그거 막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의 군사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국방 시스템적으로도 그 다음에 명나라 장수가 와보고 진짜 요새 표현 헐 그래요. 야, 어떻게 조선 군대는 무기가 없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름은 재승방략인데, 그러니까 이름은 기가 막혀. 재승방략이에요. 국방 정책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동네에서 난이 나잖아요. 난이 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장수는 조정해서 타결해요. 그럼 그 장수가 있는 거기서 이제 동원한 군사를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거기서 장수가 다 그걸 하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훈련시킨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직속제자도 아닌데 데려가서 싸우라 그러면 제대로 이게 되겠냐고요. 요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무라고요. 국가를 제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자원도 없고 인적 구조도 그렇고 시스템도 없고 이게 그래서 제가 전무라고 그래. 감히 이렇게 좀 과장되지만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근데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오인의 난이라는 게 1467년에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쳐들어오기 한 120년 전부터 맨날 길을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일본 전체는 120년 동안 전쟁이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예. 근데 조선은 건국 이후 200년 동안 전쟁다운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 아주 평화로운 나라. 예.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18만, 20만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대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에서 내가, 예를 들면 국무총리다,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다. 예. 그게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동원을 해야 돼. 예? 근데 동원한 인력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걸 하신 분이 유승민입니다. 그걸 작동이 되게 나라가 작동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유성룡 선생이 이 나라가 작동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순신이다. 이순신.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분이 없었으면,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조선은 이미 그 당시에 망했다. 그렇잖아요. 2주 만에, 보름 만에 한양이 4월, 음력이, 그때 다 음력이에요. 음력 4월 13일 날 부산성 들어왔는데, 그냥 5월 며칠 날이다? 보름 만에 그냥 한양이 그냥 한마디예요. 보름 만에, 딱 보름 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평양성이 함락이 돼. 근데 한양에서부터 평양까지 거리가 대체로 부산에서 한양까지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달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한양 군대가 있어. 한양도 거의 싸워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양 들어갈 때도 그냥 죽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궁궐을 왜군들이 부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부셔요.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선조가 돌아와서도 궁이 없어도 궁에 못 살아요. 대군집에 얹혀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왜 한 달 걸렸냐 그러면 우리가 임진왜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한 달이 왜 걸렸냐면 외군들이 선조가 도망갈 거 생각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뭐예요? 영주들이 다 자기 거 지키다가 그냥 할복하듯이 그냥 저거 하고 말지. 그리고 일본은 어떠냐면 그거 뺏기고 나면 백성들은 다 그냥 뭐예요? 그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영주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이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주인 바뀌면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들어와서도 백성들은 뭐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니까. 치고 들어와서 한양까지 간 거죠. 갔는데 선조가 없어졌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선조가 거기서 잡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조선은, 그죠? 그럼 자기네 나라 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조가 도망간 게 신의 한 수예요. 우스갯소리로 신의 한 수가 돼요. 평양까지 갔는데 또 도망가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호남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왜군들이,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로로는 보급이 안 돼. 그 당시에 도로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런데 물자가 올라가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한양에 딱 왔는데 선조는 갔어. 더 싸워야 되는데 보급은 생각해보니까 보급은 엄청나게 더 길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자,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 당시에 준비가 됐다고 그래도 조총이 그렇게 화력이 좋았다고 그래도 조총 총알 몇 개나 갖고 왔겠어요? 조총 총알을 얼마나 갖고 왔겠냐? 계속 보급이 따라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급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보급이 예상했던 거하고 뭐예요? 너무 길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20리마다 일종의 저걸 만들어요. 연락 저거 하는 데를 만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지 뭐예요? 보급이 제대로 되니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쳐들어온 외군의 거의 절반 정도는 거기다 깔아야 돼요. 그거 유지하는. 그러니까 일본 외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데 여하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숨 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빠르게 사실은 이제 곽재우 장군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그죠? 처음으로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정암진이라는 데인데요. 거기가 호남 가는 길목이에요. 경상도에. 남강에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막아줘요. 그거 막아주고, 그러니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옥포 해전에서 처음 첫 승리를 하죠. 만약에 곽재우 장군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육지가 뭐예요? 이미 뭐예요? 왜군들한테 합치면 옥포 해전에서 이겼다고 당상 못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산대전까지 가면서 호남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성 전투가 있잖아요. 그죠? 진주성 전투. 진주성 전투가 이쪽 경상도 쪽으로 올라왔던 왜군이 마지막으로 일격을 가한 건데 거기서 이제 김시민 장군이 잘 막아서 호남이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권율 장군이 또 그다음 먼저 한양으로 올라갔던 왜군들이 위에서 치고 내려옵니다. 호남 잡으려고. 왜냐면 호남이 이게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급이 두 개인데 식량 보급하고 그다음에 이쪽 뭐죠? 이쪽 뭐죠? 군수물자 이쪽 뭐 총알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육로로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 문경 세제 건너야 돼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로로 올라가야 돼 수로로 타고 올라가 그랬는데 이걸 이순신이 딱 막아버리니까 보급이 다 계획이 다 엉망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보급의 길은 한 배 반 이상 길어지고 이게 전략의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보급이 잠깐 밀리니까 활약이 약화되니까 의병들이 싸울 만한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대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알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유성룡 같은 경우 왜 실학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이분은 이런 모든 걸 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선조 대왕은 이 사람은 뭐 정치적으로는 정치 술수나 뭐 이런 권모 술수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런 쪽으로는 전혀 개념도 없고 관념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성룡이 다 맡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유성룡은 바로 이런 오늘날로 보면 최고 의사결정 전문 경영인 같은 거죠. 나라의 주인은 왕이지만 그죠? 실제 나라 운영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전문 경영인 같은 분이었다. 근데 굉장히 고독한 의사결정이었다. 아무런 자원도 없고 아무런 시스템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 이순신 하나밖에 없고 권율아 정도.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무한 책임의 심리적 압박감을 이걸 어떻게 자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2주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댈 거라는 생각이 날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정신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리더십 중에 CEO 중에 예수 같은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성이 강하고 자기 이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그러면서 도덕성과 지혜를 갖춘 이런 분이다. 이제 하는 이제 저걸 리더십 책을 보니까 이런 리더십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유성룡 선생이 이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메소돌로지, 그러니까 이 주제라는데 이분이 주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주제론도 뒤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앞에서 그냥 다 얘기합니다. 주제론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정리한 건데 뭐냐면 성리학적인 이 철학 가치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청리학적인 가치를 어떻게 현실 세계에 그걸 펼칠 것인가,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분이 생각하는 주제론이에요. 주제론. 근데 자기가 주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배자가 아니면 통치자가 통치를 할 때 정말 청리학적인 철학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도덕적이고, 그죠? 도덕적이고 뭐든지 다 뭐예요? 선공후사,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건 다 저거 하고, 뭐 공적인 걸 다 생각하고, 그죠? 이런 성리학적인 저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현실에 잘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분 주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자로서, 이 시행자로서 실천적 리더십.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말씀드린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이 압박 속에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이걸 아주 초인적인 정신력과 담대한 포용력으로서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이건 이제 저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보면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때는 뭐 메커니즘이라는 개념도 없을 텐데 이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냐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특히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그죠? 권율 장군 같은 분 이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이제 이게 리더십인데 이 유성룡의 리더십인데 선조와의 관계가 독특해요. 선조와의 관계. 그러니까 선조가 왕이 된 게 15살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철이 빨리 들었다고 하더라도 15살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왕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또 뭐예요? 후궁의 아들이에요. 그죠? 후궁의 아들이 갑자기 왕이 됐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왕으로서.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자기의 어떤 그 정통성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걸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신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신들이 자기를 어떻게 업신여기거나 자기를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폐위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 교육을 시킨 사람이 바로 유성룡이에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강연을 합니다. 경연이라고 하는데 그걸 경연을 하는데 그때 유성룡한테 푹 빠져요. 순정.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0살 차이거든요. 10살 차인데 자기 큰형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심성이 좋은 분이니까 또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15살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그런 견고한 어떤 신뢰관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왜 전문 경영인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랬기 때문에 선조가 믿고 의존했기 때문에 마치 전문 경영인처럼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건 이제 제가 경영학자인데 경영학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저건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환경 속에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하는 게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그죠? 기업의 리더십이 그죠? 오너가 아니면은 경영자가 조직이 가지고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죠? 구조 조정을 해서 그걸 어떻게 경쟁력 있게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이분이 한 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놀랐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하면 실학자로서 유성룡의 관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계산까지 해봤어요. 200년간 전쟁이 없었고, 노비가 전체 아까 50에서 심지어 60%까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500만 명, 100만 명 해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우리가 50만 명 정도 군사력이잖아요, 지금 그죠? 2022년에. 우리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한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그 당시에 62만에서 124만, 나누면 124만, 적으면 64만 정도밖에 없어요. 저기서 뭐예요? 싸울, 여기, 왜냐면 아까 여자 빼고 그 다음에 15살 미만 빼고 60세 미만 위에 빼고 이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대체로 저 정도 된다. 굉장히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동원을 인적 자원을 동원했다는 거고, 사람도 없고, 인적 자원도 아까 말한 전무, 시스템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전쟁 말 2주 만에 한양성이 함락됐고, 의지를 피신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만에 평양이 함락되고, 백성들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백성들을 움직이게 해야 되겠습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움직이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건 다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곡식 총생산률 500만 석인데요. 조정에 들어오는 우리 재정이 한 60만 석이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효성 저 장군이 데리고 온 명나라 애들이 일일 식량 얼마 해가지고 요구한 게 48만 원.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아시죠? 이게 뭐 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 왜 곡식 안 들어오냐고 이효성이가 유성룡이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유성룡이 영의정인데 무릎 꿇어요. 이효성이가. 그런데 딱 무릎 꿇고 반나절 있다가 호남에서 곡식이 올라와요. 곡식이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이효성이 자기가 실수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자기는 거짓말 곡식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미안하다고 진짜 사과하는 이제 그런 저도 여하튼 뭐 그런 그다 국방 아까 산모 이거 뭐 다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예전에 뭘 했냐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이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놀래가지고요. 이거 지금 국제학술지에 보내려고 그래요. 왜? 시장 경제하고 그러니까 무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 명나라에서 특산품하고 한국의 조선의 특산품을 바꾸니까 가격이 말이죠.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교역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써놨어요. 이게 비교우이잖아요. 오늘날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우이 나온 것보다 2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한 아주 치밀한 논리적인 건 아니지만 이미 감각적으로 이미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요. 세계에.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이게 웃기는 나라인 게 뭐냐면요.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나라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니네 왜 화폐도 없어. 화폐 만들어 그러는데 선조는 화폐 개념도 없는 거예요.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화폐 하자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야 그거 뭐 주철 철 쪼가리 가지고 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돈 만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다고요. 선조. 하여튼 그런 정도. 근데 민심을 수습하는 점을 위해서 주해기 교서하고 그다음에 유효 교서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왕이 국민들한테 우리 국가가 살아있다. 왕조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나라 잘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라가 다시 저대로 회복되도록 잘 여러분들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걸 섬멸할 수 있는 의경 조직이 만들어지죠. 저것도 근데 선조한테 누가 저하냐면 유성룡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된다. 국민들이 모르지 않냐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국가가 살아있고 나라가 살아있고 왕이 살아있다는 걸 조정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자원동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국영 수입 사업을 만들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선진 기술도 도입하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군대 시스템에서 중앙의 훈련도가 그 다음에 지방의 소호군 제도 이렇게 해서 군사 체제도 만들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 동원 체제를 구축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유성룡이. 아니 사람마다 다 쓸모가 있다. 계산이 안 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격리를 시키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저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면천법을 하죠. 면천법이 뭐예요? 노비들한테 외국 머리 하나만 가지고 오면 면천시켜주고 그 다음에 3개 갖고 오면 뭐 진급시켜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노비들이 뭐예요? 이제 싸울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뭐 국가하고 안 관계도 없는데 그죠? 이제는 자기가 뭐예요? 싸워야 될 동기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왜냐면 선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광해군을 제대로 축봉을 해라.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저기 끊이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이런 국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명나라 사원이 와가지고 유성룡하고 일주일간 그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당신이 조선을 살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장민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제정인데 이게 웃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요. 근데 누가 경제를 돌리냐면 공납이라는 걸 해요. 방납 공물인데 공물. 이게 방납되는데 뭐냐면 세금을 다 특산품으로 내라고 그래요. 각 지역마다 근데 그 특산품 내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육지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굴비 내라고 그래요. 특산품이라고.
그러니까 이 웃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하냐? 굴비가 없잖아요. 거기 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비싸지잖아요. 그럼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누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서리들이, 중인들이, 아니면 고객하고 연결되어 있는 양반들이 해먹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경제활동이 돌아가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쌀로 하는 거. 쌀은 다 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뭐. 예. 이제 이게 나중에 대동법이 됩니다. 이게 대동법, 바로 대동법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법 시작을 유성룡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 그러니까 중상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따지면은,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 그죠? 제국주의 시대의 그 시장이 중상주의 시장이거든요. 중상주의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위너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국주의 시대 다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가 식민지 만들어 다 지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중상주의 시대예요. 그 중상주의 시대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이. 중상주의 시대의 마지막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게, 왜냐면 서로 간에 힘있는 놈끼리 뭐예요? 서로 뭐예요? 뺏고 빼앗는 거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난 거 아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국 세계 무역 질서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트럼프가 또 뒤집으려고 그러죠. 무역 질서 뒤집으려고 그래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역 질서라고 하는 게 중상주의라는 게 2차 대전 이후, 중상주의라는 게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다 중상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 있는 놈이 다 모든 걸 가져가요. 그죠? 자,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알았어요. 이 유성룡 선생님. 그래서 국가 차원의 수익 사업이나 산업 같은 걸 키우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선비들이 상인하고 공인은 다 뭐예요? 하층민으로 했는데 산업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근데 이분이 산업을 키워요. 뭐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그런 것들. 인재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면천법 이런 걸 하고요. 국방체제, 아까 다 얘기한 이런 이제 시스템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년간 강연을 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선조하고는 신뢰 구축을 해서 자기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저걸 다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중요한 리더십의 어떤 핵심적인 것, 심사, 소통, 그 다음에 주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환경에서는 경제 활성화, 무역 장려, 민심 수립 같은 걸 했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지배구조 개혁, 재정 개혁, 그 다음에 중상주의, 뭐 인재 활용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전투와 관련해서, 명군 지원과 관련해서, 국방관리 관련해서 하나씩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를 하시고요. 요건 이제 요 앞에 거는 임진왜란.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의재란이 있잖아요, 그죠? 임진왜란은 1592년, 93년 2년간이고, 그 다음에 정의재란은 1597년, 98년 2년. 그 사이에는 협상하느라 명나라하고 외가 협상하느라고 좀 좋아한 상태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요. 그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분이 말은 안 했는데 금수저잖아요. 자기는 금수저인데 정통 성리학자, 엘리트 고급 관료이면서도 국가 위기에 직면해서 사회적 통합을 생각했잖아요. 야, 이게 백성들이 없으면 나라라는 게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가, 통치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 그 소통과 설득으로 국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시 사회 동원 체제 같은 걸 구축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대 상황을 깨뜨려보는 예지죠. 근데 이분이 명나라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내가 보기에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써놓은 건 없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6세기 후반이잖아요. 1592년 임진왜란 날 때, 그때가 언제냐면 16세기면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세계사적으로는 대항해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 전에는 뭐죠? 징기스칸이 전체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서구에서 뭐 황당한 거죠. 당했잖아요, 그죠? 오랑캐 같은 친구들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뭐지 하면서 배운 거죠. 배우고 그다음에 화약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서 대포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죠? 더 세련된 무기로 만든 게 총이고 조총이고 그죠? 근데 그 조총이 결국은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을 통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걸 가지고 조선을 침략한 거고. 예? 근데 조선에서는 그 조총 3개를 그 대마도 도주가 갖다 줬어요.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게 쓸모없는. 야, 갖다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신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립이, 탕금대에서 죽잖아요. 거기 갈 때, 유성룡이 그래요. 야, 그 조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화력이 무서운데, 어쩌려고 그러냐니까, 뭐 쏜다고 담았으니까 이러고 가요. 이게 모르는 거죠. 이게 신립 정도 되는 사람도 저 북방에서 칼 들고 활 쏘면서 말 타고 막 싸우는 것만 해봤지 이런 현대적인 전쟁을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경 세계에서 숨어가지고 활로 쏘고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빨리 안 당했을 텐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저 북방에서 싸워봤잖아요. 말 타고 막 싸워. 그러니까 탕금대가 여기 좋다 이거지. 평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본 경험에 근데 갔더니 어디 거기가 그런 평지가 아니라 다 늪이에요. 늪. 쑥쑥 빠지는. 그냥 당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걸 하는데 결론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Korean Five Inventions 이게 호모 헐버트라고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인데 이분이 1899년에 하퍼스 매거진, 하퍼스 매거진이라는 책 지금 책도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는 책이에요. 그 없어진 책이 아니라 근데 이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문 잡지가 아니고 일반 사회 잡지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잡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여사 냈는데 자기가 이제 와보니까 한국의 5가지 발명이 뭐냐면 금소활자, 거북선, 비격진철래, 훈민정, 그 다음에 임진강, 장교. 저 임진강 장교가 뭐냐? 저게 유성룡 선생이 만든 거예요. 저 평양에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저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나중에 명나라 들어오죠. 그죠? 유성룡. 그래가지고 평양성을 이제 철수합니다. 고니시 이나가 철수하면서 내려오는데 따라 내려올 거 아니에요? 따라 내려오는데 임진강에 왔더니 겨울인데 아직 겨울인데 이게 물이 얼음이 빨리 녹아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뭐 대포하고 이런 게. 근데 이 자리에서 유성룡 선생이 칡농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장교를 만들어요. 장교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해. 그래서 장교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게가 저게 돼가지고 물에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에이 그러는데 다시 더 챙챙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칡농을 더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넘어가요. 전 세계 군사 역사에서 장교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예요? 정혜영 선생님 얘기할 때 뭐 합니까? 화성에서 기중기 만든 거 얘기하잖아요. 어디죠? 저 수원성에서 화성 성 축조할 때 기중기 만든 거를 기중기 돌을 줘가야 돼. 그걸 만든 게 누구죠? 정혜영 선생의 실학의 어떤 과학적인 이걸 얘기하는데 이건 이미 그 전에 장교는 이미 그러니까 물리적인 감각이 어떻게 되냐고. 물리라는 개념도 없을 때 물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네. 아까 그 메커니즘적인 것. 그러니까 이분은 성리학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준 선생이 유성룡 선생하고 의학에서 많이 통했답니다. 그 정도로 의학에도 실시하고. 그러니까 다방면에 저걸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여기 재밌는 것들이 보면 전투 지휘는 다 가요. 다 나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행주산성 잘 아시잖아요. 행주산성에서 권율량을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은 꼭 뒤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당했으니까 다시 치러 와요. 다시 치러 오는데 그때 권율 장군이 자기는 어쩌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근데 다시 쳐들어오니까 어디 이제 그 고지대 하나 잡았어요. 근데 유성룡 선생이 딱 보더니 아니 거기 안 돼. 이쪽으로 가. 그래서 거기 파주 쪽에 무슨 산으로 옮기라고 해요. 그래서 옮겼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거기 딱 보더니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원래 자기가 있었던데, 예? 이제 권유선이 처음에 권유장군 잡는다 했으면 아마 박살을 났었죠, 정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 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고요. 근데 외교적 소통, 이거 저 외하고 이 강한 수상한테 무력화 시도를 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한 그다음에 국방관리 체제를 만든 게 아니라 기무십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군사훈련이잖아요. 작전 이걸 다 훈련을 시키는 시스템이 이게 기무십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분대 단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걸 다 만들고. 그다음에 무기 화약, 그러니까 화전, 그다음에 잠호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제조, 그러니까 현대적인 이 무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막 하고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얘기한 거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정리를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왔다 갔다 미안합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때인데 이거를 내가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우리가 이 사회학에서 물리학적인 이 이론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게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걸 가지고 한번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걸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겠냐. 이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그 당시에 주역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역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이세요? 첫 느낌. 주역하면 뭐 생각하세요? 아니, 제일 눈 빨짝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주팔자? 그러면 그 사주팔자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딱 예언, 예언. 점, 예. 점술, 미신, 그죠? 미신.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니 주역을 통해서 참동계라는 걸 합니다. 참동계. 우리가 던져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던져보는 거. 그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건 머릿속에 정리를 쫙 한 상태에서 던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우주에, 그죠? 전체적인 뭔가 보이지 않죠? 우주의 힘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힘들, 내가 생각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주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언제냐면 16세기 후반이잖아요. 16세기 후반이면 전 인류적으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6세기 후반.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항해 시대잖아요. 대항해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게 언제죠?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 Enlightenment 뭐예요? 그쵸, 계몽이잖아요, 계몽. 계몽이 언제 시작됩니까? 네? 계몽이 언제 시작돼요? 17세기, 18세기 시작돼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깨어나는 게 17, 18세기부터예요. 16세기는 아직은 뭐가 있긴 있는데 하면서 막 할 때라고.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 이전의 시대예요. 과학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 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1643년 유성룡보다 100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죠? 17세기 아닙니까? 17세기 중반에.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유명한 방법소설. 우리 서구의 논리 구조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 언제? 1596년. 임진왜란 중에 태어났네. 그죠?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전에,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주역이. 주역이. 네. 대체제가 없는. 그죠?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주역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요. 양자역학을 얘기한 그 양자역학의 발견한 과학자들이 다 예외 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동양에 저런 철학이 있더라. 동양에 저런 철학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과학자로서 그 인사이트를 보는 거죠. 라이프니츠가 누구예요, 여러분?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진법을 만들 때 이게 되나?
01, 01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디지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디지털이 다 01, 01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01, 01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불을 그러니까 전기로 만들 때는 뭐예요? 불 끄고 켜는 걸 하잖아요. 끄고 켜고 그걸 막 만들어서 뭐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컴퓨터용을 저걸 만드는 거예요. 이진법. 네. 근데 이 이진법이 가능하다는 거를 라이브니츠가 처음에 긴가민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던 선교사가 야 이런 거 있었고 보내준 게 이거예요. 주요. 여기 보니까 음양이 있거든. 음양이 뭐 0이잖아요. 아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입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양자역학 얘기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옆으로 갈게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뭡니까? 요새 뭐 최민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뭐 양자역학 공부하다가 뭐 머리에 뭐 쥐가 났다는 얘기하고 뭐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거든요, 빛. 그죠? 빛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보면 빛이라는 게 입자냐 파동이냐. 끊임없이 싸웠어요, 학자들이. 입자냐 파동이냐. 그런데 양자역학을 정한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뭐죠?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거죠.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이제까지는 무조건 뭐예요? 파동이냐 입자냐 가지고 싸웠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입자면서 파동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입자, 사람들이 안 보면 파동이야.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게 이원론하고 이기하고 맞아떨어져요. 기는 입자예요. 근데 이는 파동이에요. 제가 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파동입니다. 이게 나의 아마 양자의 크기 더 발달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기도 다 설명됩니다. 네. 이의 세계 존재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해요? 그냥 생물로 존재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간 누구로 존재하시잖아요. 그 인간 누구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 설명해요, 그거를? 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는 물질인데? 입자인데? 그러면 기하고 파동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역에 들어있다. 근데 이게 아마 저는 양자역학에도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양자역학을 발명한 분들이 예외 없이 다 한마디씩 해요. 주역을 한마디씩. 저런 게 있었다. 자기네들이 거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막 점치고 뭐 이런 쪽으로만 가서 그런 것이지, 원래 주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 유성령의 과학적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미신이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가장 과학적인,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 다이너믹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보시면 다 설명이 되고요.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랬더니 이런 그림, 이거 그림을 내가 그렸더니 시스템 다이내믹스 하는 그 물리학과 교수가 보더니 그래. 저거 어떻게 그리셨어? 좀 뭐지? 징비록하고 난중일기하고 다 읽는 책 다 읽었더니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디아나는 일어나잖아요, 이제? 인디아나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이제 외국인이 퇴각하는 데까지를 딱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퇴각하면 남부지방으로, 남쪽으로 퇴각하는데, 그때까지 요 파란 거 점으로 찍은 거는 일본 쪽이 양, 그러니까 조선에서 보면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죠. 당하다가 빨간 게 이제 조선이 양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전세 전환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세 전환점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여기 지금 뭐죠? 여기 아까 말한 박재우 장군이 첫 승리. 1592년, 이제 1592년 5월에, 요 정함진 아까 말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 그죠?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이 7월 8일날 이시전투. 여기 충청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막아주고, 바다에서 막아주고, 위에서 막아주고, 호남이 살려주고. 요것이 대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군이 참여하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평양성, 그 다음에 이제 한양성까지 수복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전체로 그리고, 이게 92년 4월 10일 인디아나를 시작해서 10월이 언제냐면 선조가 돌아오는. 네?
선조가 돌아오기 전에 4월 1일 날 유성룡이 먼저 내려옵니다. 유성룡이 먼저 내려오는데 그러고도 뭐 6개월 있다가 내려와요. 하여튼 아주 용렬한 사람들이. 여하튼 이제 그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보니시게 이쪽으로 가고 가토기가 와서 이리로 가고, 그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아까 이치전투, 진주성전투, 한산대첩, 여기를 살려서, 여기에 공물이 그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조선이 이 물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아까 말한, 유성룡이 말한 게, 이거 올라간다. 이 여성이 그걸 이제 우습게 알고 있다가, 진짜 오니까, 그때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냐면 평안도라는 게 원래 평양하고 안주거든요. 안주라는데 그러니까 의주로 도망가 있으니까 자기는 의주 안 가고 안주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안주에서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유성룡이야.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이 유성룡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면 이런 전략들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뭐 이제 그렇고요. 더 가고요. 이것도 뭐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여기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593년 6월 달에 2차 그러니까 진주성 맨 처음에 김시민한테 당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양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쳐요. 그게 2차 진주. 그게 그 다음에 1593년 6월 달에. 그때는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진주성이. 막 홍우도 나오고 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데 그러고 난 여기 왜 그랬냐?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완전 철수하고 여기 자기네들이 잡으려면 거길 쳐놓고 들어와야 돼요. 그 여기 17개를 만들어요. 17개에서 2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7천량 해전에서 1597년에 7월 15일 날 원균이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빨간색. 그러니까 정유재란에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요. 여기 순천 외성까지 가요. 제가 이제 11월 7일 날 순천 외성 갑니다만, 순천 외성이 누가 있었어요, 거기? 고니시 있더라고. 소서행장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순천은 뭐예요? 근데 전라도가 뭐예요? 손에 들어간 거예요. 전라도가 손에 들어가.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의 일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난중의 일기가 뭘 가끔 보면 외국인들이 나타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수시로.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갑자기. 뭐, 대마도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이순신이 칠라 그러면, 뭐라고 도망가요? 전쟁 중지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러고 도망갔단 거야. 일본 애들. 그러니까 못 싸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조가 뭐라 그래요? 갓도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치라고 그러죠. 너, 누구보다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이, 갓도가 들어온다고 치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저기? 그렇잖아요. 호랑이 그래 가겠냐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양에 앉아가지고 전쟁 절차도 모르는 왕이 치라고 그런다고 가겠냐고요, 이게. 근데 그걸 시비 걸어가지고, 앞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이걸 보고 나면, 이순신 장군이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돼.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균도 맨 처음에 큰 소리 빵 치고는 안 하잖아요. 안 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갔다가 당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 여기서 당했는데, 여기서. 바로 여기서.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건데, 요게 이제 7월 15일 날 깨지거든요. 원균이. 그러면, 그 다음에 명량해전은 여기에요. 7천량 해전하고 여기하고 이만큼이요. 이게 아까 말한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거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싸울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한산대첩하고 이 명량해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전략이 어떻게 달라요? 한산대첩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하객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산도 쪽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넓은 데서 둘러싸고 있다 그냥 화포로 들이때리는 거예요. 화포로 들이때리면서 거부선에 가서 돌격하고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명량해전은 어떻게 돼요?
명량해전. 이게 아니라 딱 맞고 이렇게 오는 놈을 이렇게. 이거 우리 화력이 없으니까 화력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가 어떤 데냐면요. 수로가 한 200m 되는데 수로로 200m면요 많아봤자 4대, 5대, 맥시멈 5대 아니 한 4대 정도가 올 수 있어요. 수로. 그러니까 아무리 100대, 200대 있어도 자기한테 많이 오는 건 4대 정도만 잡았어요. 거기서 전략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몇 개만 또 부시면 어떻게 돼요? 그 부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뭐예요? 장애물이 돼가지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을 아주 이순신 장군이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인데, 야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항해 가는 폭이 120m밖에 안 되는 폭이다. 그 다음에 물길까지 바뀌어요. 물길까지. 그죠? 네. 물길까지 바뀌니까 들어올 때는 빨리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물길 바뀔 때는 저기 이쪽에서 뭐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실천의 해서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여기가 숙대밭이 돼요. 호남이 완전히. 일본 저게. 그래서 일본, 이제 우군하고 좌군이라는데, 좌군은 호남을 잡고, 그 다음에 우군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군이. 근데 이 우군이 올라가는데, 이 직산전투, 아까 말한 직산전투에서, 이게 참 특이해요. 직산전투에서, 그 명나라, 이때는, 조선군은 저거 못하고요. 명나라군이 저걸 막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애매해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야. 그 애매하게 끝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서 싸울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직산전투로 눌러주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리고 원래도 얘네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만 먹으려고 했어. 왜 그래요? 왜냐면 명나라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실패했고 이미. 선조가 도망가는 바람에. 이제는 요거라도 먹자. 이게 이제 협상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싸운 거예요. 명나라하고 싸우면 부담스러우니까. 명나라가 빠져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요게 9월 7일인데, 명량해전이 그 다음에 한 아흘의 후에, 9월 16일 날 명량해전을 이순신 장군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희한한 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쪽을 기동을 해요. 배 타고. 그러면 여기한테, 야, 여기 이제 우리가 잡았어.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게 실제로 얘네들이, 안 되겠다고 다 빠져요. 결국 외국인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30개 성, 거기만 일단 계속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한 건 이제 1592년, 93년 임진 외란 때 거 시스템 다이내믹스고, 요거는 정유재란 때 시스템 다이내믹스.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이거에서는 뭐냐면, 자, 이때는 그러면 왜 이게 가냐면,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패한 거 빼놓고는 이제는 싸워볼만 해요. 왜? 시스템 다 만들었잖아. 예. 자, 보세요. 자, 전시 자원 동원 체제 해가지고, 재정 경제 됐죠. 무역도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뭐예요? 국방 시스템, 훈련까지 다 시켰단 말이에요. 화포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교범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돌아가는 거죠. 자원도 있고, 그죠? 이게 동원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이 돌아가요. 이런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봐, 황석산성. 요 황석산성에서 엄청나게, 황석산성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완전 전멸합니다. 완전히.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황석산성을 쳐들어왔던 왜군들도 거의 60%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직산전투에서 왜 얘네들이 우군이죠? 우군이 올라가다가 거기서 막혔냐면 여기서 너무 피해가 컸거든요. 여기가 피해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복귀해전 해전 연승하고 이 시스템이 돌아간 것 때문에 이게 좋아할 수 있었다. 유지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당연히 뭐예요? 이거 만든 건 다 유성룡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순신 장군. 두 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명나라가, 야, 이제 전쟁 한번 해보자. 이게 처음으로 작전 세워가지고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조선이. 그래서 4로 병진합니다. 육로로 3로, 1로가 해군, 수로.
요게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진린제도, 그죠? 그게 이제 했던 거. 요게 3. 울산열도 이거는 가도 위험하다. 요쪽에 뭐예요? 순천 외교위원 고리실비나. 가운데 있는 게 심하죠. 여러분 명량해전에 보면 일본 나오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그게 심하세요. 심하세요. 그 사람이 사천. 이 사람이 진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여하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저게 벌어지는데, 살아남긴 했는데, 이순신 장군 빼놓고 다 져요. 다 져요. 지는데, 상대방이 공격적이지 않고 수비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이제 저건 없었지만, 다 거의 집니다. 그 중에도 뭐, 울산하고 이쪽은 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울산 쪽은 가또가 죽어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심해서 여기서는 아주 대패합니다. 명나라, 그것도 명나라 장수가 또 저거 당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울산에서부터 여기 우리 순천까지 여기를 해안은 다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명량해전부터 해가지고 다 이겨내십니다.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엄청난 저를 가지고 계신 게 다 이런 거하고 다 이런 역량과 관련이 있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뒤에 지금 할 얘기들이 있는데, 요것들 이제 그 중에서도 유성룡이 했던 대응 전략만 제가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 했다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뭐 둔전제도 하고요, 영업을 국유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장미법, 수미법, 그 다음에 중간 무역하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 위무하는 거, 저희 집 분조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면책법 개변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왜 유성룡 선생을 실학자라고 얘기하느냐? 저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현 세계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이 감각과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왜 어느 실학자보다도 더 대단한 실학적인 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제 서해와 여해. 이순신 장관 만나는데, 이게 지금 이 송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2007년에 했는데, 서해 유성룡의 위대한 만남, 먼저 얘기 됐는데, 서해 유성룡과 여해 이순신의 두 분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무엇은 없다? 대한민국. 그렇죠. 이건 없다. 끝났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냥 우리는 뭐 일본이 됐든가,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은 평생의 친구고 멘토고, 뭐 친구보다는 뭐 형님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5시에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충무로 해가지고 저 건천도 갔다 왔어요. 걸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어, 여기 사진에 있는데, 그 빌딩 가서 이제 생가터 찍고, 거기서 걸어왔어요. 7,500보대요. 어디까지? 서유성룡 선생님 생각도 집터 있잖아요. 예. 거기 바로 앞에 주유소인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까지 750분. 가보세요. 일부러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느라고 걸어갔어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충무로는 우리 처음부터 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 만들어지고, 서해길은 1997년에 만들었다. 이제 그리고 전시행정력, 이게 두 분이 이런 어려서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형이 이요신인데, 뭐 이거 다 여기 이요신인데 3살인데 그 사람이 원래는 유성룡하고 같았던 거죠. 그렇지? 자기 친구의 동생이니까 같이 맨날 전쟁놀이를 하는데, 전쟁놀이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순신이 집요하고, 아주 그리고 아주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기가 막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눈여겨 봤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유신이 38에 줍니다. 출사해가지고 38에 줍니다. 아마 그래서 서 선생이 이순신을 자기 동생처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유신이 퇴기한테 들어와서 이제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거 할 때 유은용이라고 유성룡 형하고 같이 했어요. 자기하고 친구인데 자기 형하고 같이 같은 시기에 문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같은 이제 퇴계 저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 먼저 죽었고, 그러니까 이순신에서 더 각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시 행정 군사 전략 다 공유. 이게 증손 전수 방략이라고 하는 방략이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이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 그죠? 저거 보고 야 이런 전술서 이수신이야 그러고 막 감탄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전략 전술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유성룡 선생님이 안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장 기간 내내 서신을 주고받고. 그죠? 네.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지피지기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기지피. 지기지피. 그 다음에 면천법 분전제 이것도 다 같이 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나는 문제가 생겨요. 이순신이 자기가 뭐예요? 이제 노비들 있잖아요. 그대로 저거 있으면은 면천법에 시켜가지고 그냥 지급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야, 그런 모든 게 이렇게 같이 분전제도 뭐예요? 아니 싸워야 되는데 먹을 식량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어디서 국가가 공급을 못 해주니까 자기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분전제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월 6일 날 선조가 왕명각제를 불러가지고 체포를 하고 3월 한 달 동안 진짜 정말 엄청난 고초를 당하시는데 4월 2일 날 풀려나죠. 나중에 얘기해 보면.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유성룡 선생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4월 3일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과의 관계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과 또 소통의 또 하나는 장검에 새겨지는 글 있잖아요. 이 글이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 뭐냐면 유성룡 선생이 쓴 정충록. 정충록에 있는데 정충록이 뭐냐면 악비장 문자에 중국의 악비장. 이 사람이 성나할 때 굉장히 뭐예요? 충신이에요. 이 사람도 뭐예요? 나중에 저게 충무예요. 충무하고 똑같아요. 충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나라 조선의 악비 장군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저거를 유성룡 선생이 쓴 정충록이라는 거를 이제 선조가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거기 앞에 이제 서문 같은 데 있는 건데 그걸 이제 그게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마음, 그죠? 나라를 위하는 마음 뭐 이런 것도 다 공유해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갖다 걸어온 거, 왜냐면 그림 그려놓고 안 갔다 오면은 미안해서 제가 직접 걸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야지 다 이거 하고, 그래서 여기 800m 정도 있는데, 제가 걸었더니 한 750. 직접 저도 그래서 오늘 의미 있게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 이거 조금 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서해 추천으로 1년 전에 무려 종육품에서 7등급 특진을 합니다. 이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2등급 특진해가지고 어디로 이걸 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내. 그런 다음에 내는 거지. 한 번에 올리기가 뭐하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번에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또 잔머리도 잘 굴리셔야 돼요.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좌의정이 편지와 증손 전수 방략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이게 나중에 읽어보니 수전 육전 화공 등의 관난 일이 하나하나 논의를 하는데 진실로 세상의 그 무엇과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탁월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써놓고 이런 두 분 간의 관계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피지기가 아니고 지기지피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핵심이에요. 지피지기와 지기지피가 뭐다? 강한 사람은 지피지기 해도 돼요. 약자는 지기지피해야 돼요. 자기 한계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지 되는 거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면 자기가 역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제대로 된다. 이게 핵심. 이것도 같이 공유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의 관계를 지음관계. 지음관계는 뭐예요? 서로가 그냥 척하면 다 아는 관계예요. 네, 서로가 척하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장수와 이순신이 협상에도 보면 유성룡이 했던 협상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이순신인데도 명나라 장군한테는 진짜 뭐예요? 극진하게 하거든요. 네. 조금만 자기가 그만하면 아직 택도 아닌데 네. 오히려 자기네 부담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과의 소통 얘기 보니까 뭐 꿈에도 몇 번씩이나 나오고, 그런데 이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난중일기에 언급된 게 33번 나와요. 근데 징비록에 이순신 언급된 게 여러 개. 이건 뭐 날짜별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쭉 쓴 거니까. 그냥 8번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두 분이 얼마나 지금 깊은 지음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이제 뭐냐면 징비. 왜 징비냐? 뭐 이걸 아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요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징비록이에요. 이것도 저 금년 2월 달에 갔다 왔어요. 이게 출판사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지도예요. 일본에서 만든 조선 지도. 그러니까 치밀하게 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조 유성룡 선생 졸기에 보면은 조실을 3일간 정지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3일간 수업한 거예요. 네. 돌아가시다. 근데 그다음에 고가 여기에 여기 남아 흔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조국을 하고 그 1000여 명이 됐고 아문에 능은 아전도 30명이나 와서 복했다. 청변에서 상을 못 칠 것이라고 여긴 백성들 소리들이 포로 보내서 부기를 했다. 그 성한 백성들이 복한 일이 이율곡하고 유몽왕 이후에 세 번째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한양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유성룡 선생은 안동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한양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백성들의 은혜가 있었던 분들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는 조정에서 발전치가 끊어졌고 상이 천리방 안동에서 거행됐는데도 왜 한양의 성안의 사람들이 와서 고구를 하고 세상이 날로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그냥 신상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어른이 옛날에 백성들을 잘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 이제 사관이 써놓은 게 지금의 백성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다 뭐 주제한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함양하는 방법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성리학도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그냥 개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고 맨날은 구주선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분은 저런 주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실천시켰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누구처럼 뭐 말로만 그러고 딸년이 1년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 저가 이러지 않고 아주 그야말로 선공포사 그거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분이라.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200년 동안 전쟁이었고 태평했던 나라, 전무였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었는지, 그죠? 그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게 가능할까라는 항상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징비인가?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혼란스러운 현대 대한민국에 대한 시사점이 그럴까? 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가? 왜 맨날 남들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시비 거냐? 남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시비 거는데 뒤돌아보면 지는 더해. 네? 뭐 조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해를 왜 연구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야? 미발적 무위, 이발적 유위거든요. 이 미발적 무위 이게 성리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신세계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발이 되면 모든 게 자기적이 돼. 자기적이 되면 그게 흔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떤 상황에서도 뭐 여일하게 하는 경지에 도달한 게 유성룡 선생님 그게 그 핵심이 아까 말한 주제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발과 이발을 자유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게 서해 선생이 이거 오도통인데 도통한 시죠. 뭐 그런 건데 이걸 제가 찾아냈어요. 미중의 전란 속에서 어떻게 정말 누구도 엉망이잖아요, 엉망. 또 왕부처럼 엉망인데 이게 고요한 마음의 바탕에서 전시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사의 각오로 미발과 이발의 내적 갈등이 없이 자유를 오가면서 어떻게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관념을 유지하면서 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해낼 수 있었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건대 정탁한테 보낸 겁니다. 오로지 그냥 뭐냐면 그냥 죽을 각오로 그냥 열심히 나라를 구하는 그 한마디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보내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1585년부터 1588년까지 이분이 노무 봉양해야 된다고 안동은 내려와요. 그리고 불러도 안 가요. 3년 동안 있는데, 그래서 보통 있기에는 뭐 노무 공양했다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로 뭐 했는지, 거기서 뭐 서원 만들어가지고 이제 후학을 가르쳤다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분 시가 4권이 나왔어요. 4권을 하는데 천수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이분이 정말 정신 수련을 정말 치열하게 했구나 하는 게 요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출사에 가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쁜데,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수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머니 핑계대고, 물론 어머니 저거 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 핑계대면 와서 3년 동안 수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시를 보고 알았어요. 이 시가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시대적인 큰 변화를 예감하는 얘기고요. 국력이 쇠약해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고, 나라의 운세가 기우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 가운데 자신이 처지한 소외를 밝힙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한 구도적인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세상의 변화는 점점 나고 큰 폭풍이 예지가 되는데, 이 충격파가 눈앞에 오는 거지. 그러면서 주역을 깊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보면 연자로가 있거든요. 루가 연자로예요. 수련했다는 게. 거기서 3년 동안, 자기가 3년, 여기 써놨어요. 3년 수련했다고 이렇게. 시에. 아무도 없지만. 근데 확실한 깨달음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중참여. 뜻 속에 파란 별이 말이야. 딱 쓰는 거예요. 와, 이거 좋겠지. 자기 의지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외모강신. 그 다음에 우리 시다르타 책에 보면 헤르만헤세가 어떻게 한다? 바다문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강심 한가운데 쫙 완벽하게 다 이렇게 잠겨 자기의 내공이 딱 잠겨 죽겠어. 그런 뜻을 표시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대만에서 도가철학을 한 우리 선배들 모임이 있어. 거기다 이거 보냈어. 내가 볼 때 이거 오도송이다. 완전히 틀려져 이게 다. 유성룡 선생님이 경세가 줄 알았는데 저런 경지였어. 오도송 맞아. 그때 확인 받았습니다. 도가는 분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고 4년 그러니까 올라와서 이제 저걸 하는데 이제 다시 조정에서 저런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증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제가 20 찾아낸 게 저는 굉장히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시를 제가 40몇 개를 찾았어요. 다 수련과 관련. 그거 가지고도 또 논문을 합해서 그냥 뭐 단순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논문으로 써놓은 걸 지금 제가 말하고 확인한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성룡 선생에 대해서 3가지 측면으로 실학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분의 어떤 관계라는 측면,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가 이런 3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왜 이순신 장군이 끌려왔을 때 좀 유성룡 선생이 애매한 포지션을 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졸기에 남겨놓은 데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학자로서의 어떤 올고등, 강의나 자기 주장, 이런 게 좀 했다.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식의 이 2가지가 이분에 대한 가장 큰 실록에 남아있는 그런데 우선 실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선조실록은 누가 만들었냐면 정인호이가 만들었어요. 정인호이가 누구냐면 유성룡을 제일 싫어해요. 북인. 나중에 주화옥으로 저거 할 때 이첨이하고 정인호이가 북인 쪽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조수정실록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건 광해군 때고 선조수정실록이 그 다음에 광해군 다음에 인조 때인가 그때 나오는데 인조인가 효용 때 나오나 그런데 그때도 이미 서인이에요 또. 그러니까 서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동인에서 남인인 유성룡에 대해서 아주 북인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좀 아무래도 거리를 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조금 그대로 유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게 정치적인 저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들은 어때야 되냐면요. 군자, 대인 아니면 소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자와 대인이 되기 위한 성리학에서 핵심은 뭐냐? 선비는 다 군자이면서 대인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소인이잖아요. 그 대인이나 군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뭐예요? 관철해야죠. 목숨을 내놓고. 근데 우리 보면 목숨 내놓고 막 걔네들 하잖아요. 근데 왜 목숨을 내놔요? 왜 목숨을 내놓을까요? 그만큼 대의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의가 뭔데요? 성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성리학이라는 게 사실 관념이잖아요. 철학적 저거라고요. 근데 이게 옳다 틀리라로 가버리면 양보가 없으면 없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맞는다는 거, 내가 하늘을 제대로 보고 내가 맞는다는 얘기를 끝까지 우기려면 나는 목숨 거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 맞네, 내가 보니까 맞네, 네가 맞네,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성리학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시대라니까요. 자기가 맞다는 거, 옳다는 거를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근데 유성룡 선생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중용. 근데 중용이라는 게 잘못하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덕목으로 보면은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 보면 유성룡 선생은 뭐예요? 그렇게 저걸 받을 능력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폭넓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왜 지음관계라는 얘기를 강조했냐면 그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월달 한 달 고초를 겪을 때 이순신 실록에 남아 있는 거 보면 이순신이 왕명을 거역한 거는 맞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네. 좀 너무 장군이 오만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일종의 선조에 대한 공감이에요. 공감. 왜냐하면 선조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그 다음에 선조가 누구보다도 이순신과 유성룡의 관계를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뭐 옛날에 진비록 그 영화 드라마에서 봤지만 어떤 게 나오냐면 이순신하고 유성룡 사이에 아주 살짝 정말 하지만 뭔가 반란 그 사실 선조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라고 저러고 앉아있고 정통성도 없는데 그죠?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 드라마적인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선조가 항상 그런 데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저 두 사람이 만약에 합쳐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유성룡이 다 맡겨놨고 전쟁은 이순신이 다 하는데 네? 거기다가 뭐 건줄까지 붙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게임이. 그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유성룡의 입장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왕에 대한 어떤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성룡 선생이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개혁주의자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면초법 같은 거는 하나 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면초법 다 없어져요. 없어고 다 뭐예요? 원상복구 시키고 줬던 거 다 뺐고 난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백성들이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성룡 선생 돌아가셨을 때 다시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시대를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사료를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까 그 난중일기에도 나왔듯이 4월 2일 날 저녁 때 가서 밤 새벽까지 윤석열 선생하고 얘기하고 나왔다는 그 부분은 두 분 사이에는 그런 어떤 오해도 없는 그런 이 지음 관계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지음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신을 당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고요. 근데 정탁이라는 분이 이제 결국은 저걸 상소하잖아요. 정탁이 막 상소문을 막 엄청나게 만드니까 선조가 그냥 그리고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정탁은 원래 저기 누구냐 퇴계의 문인이라고 그 다음에 남명조식의 문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남명조식의 문인에 더 가까웠는데 하도 정인홍이가 난리치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죠. 근데 난중일기에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꼭 이렇게 뭐 물건 챙겨서 선물 보낼 때 유성균 선생하고 정탁 선생한테 같이 보내요. 네, 그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탁 선생하고 유성균 선생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할을 분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탁도 잘 알잖아요. 네? 유성룡에 대해서 천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근데 유성룡이 나서면 될 것도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성리학하는 사람들을 그냥 공자알 맹자알 천만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치열하게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해요. 소위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호흡수련이고 그게 이쪽 정신수련이죠. 정신수련인데 정신수련이 호흡수련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누구부터 제가 이거 팔로업 해보니까 매월장 김시습 때부터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이 세월 흘러다녀요. 그 책이 있는데 매월장 김시습, 서경도, 서하담, 기대승 이런 사람들이 다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일부 남아있는 게 이제 최계 선생의 이제 환인신박 그것도 이제 비슷한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 수련을 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자기 수련을 한 것이 왜 밝혀지지 않냐면은 이거 자기 수련에 중심이 가면 이게 도가로 빠져버리겠죠. 도가 사상인 거잖아요. 도가 사상은 어때요? 빠지면 세상 둥지는 거잖아요. 이 둥지세 떠나서 뭐예요? 중림치련처럼 가거나 산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해롱해롱 하면서 지내는 게 도가거든요. 근데 유교는 시작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걸 하라는 게 유교거든요. 그러니까 유교가 단순히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한 자기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수신이라는 게 말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 또 있어요. 정심하고 또 두 개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치열하게 수련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아까 말한 자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걸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올바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 수련은 이게 지금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한테도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자기 들여다보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아들이고 누구 저 말고 내가 누군지 치열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오늘 이런 기회로 한 번쯤은 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자기 전에는 한 30분이라도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좀 루틴을 만드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세상에 좀 더 밝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줍지 않게 해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10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연찮게 호흡수련에 이제 연결이 돼서 얘기인데 여기 무슨 단학성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우리 그 모임
하는 데서 하는데 왜 하게 됐냐면 저희는 어떻게 우리 백씨 집안이 우리 집안은 다 90 넘어도 그래도 당시에 다 장수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에서 4년 정도 치매로 무지하게 고생하셨는데 난 치매는 안 걸려 지금 호흡수혈하면 이게 아무래도 뇌호흡하고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 수련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련하는 게 바로 아까 내가 오늘 김시숙부터 했던 그래서 이게 성리학적 배경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서예영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서예영어인데 하다 보니까 이분도 했다는 걸 이제 찾은 거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이 어떻게 AI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문제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이제 AI 관련된 양자역학도 아까 얘기했지만 MBA AI 관련도 듣고도 했는데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런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본성을 어떻게 AI하고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걸로 끝내겠습니다.